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브랜딩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1시간 반 정도 사례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매출과 연결되는 브랜딩 전략을 잘 세울 수 있을지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브랜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많이들 고민을 해보셨을 부분들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의 이제 업종이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향후에 온라인으로 전환을 희망하시고자 한 대표님 들도 우리 아이템이나 우리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은 브랜딩을 잘 전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랜딩이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 대표님들이 우리가 직접 정할 수도 있고, 또는 브랜딩 관련된 부분들을 마케팅 대행업체에 이제 의뢰하는 경우도 이제 있는데, 오늘 제가 진행되는 1시간 반 정도 진행되는 브랜딩에 관련된 내용 들어보시고 직접 우리 아이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대표님들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 아이템, 우리 서비스에 대한 브랜딩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면은 오히려 조금 더 우리 아이템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까지 실무에 맞춰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제가 제 창업 사례를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삼성에서 8년 정도 근무하고 퇴사한 다음에 전 창업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제조 기반 창업을 했었고, 그리고 피아르드라고 하는 브랜드를 제가 런칭을 해서 온라인 커머스에 이제 진입하고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올백이라고 하는 브랜드 2개 브랜드를 운영하다가 재작년 3년 전에, 햇수로는 2년 전에 인크리드라고 하는 이제 마케팅 법인 설립할 때 제가 이사로 참여해서 이제 제 개인 브랜드는 쿠팡 로켓이나 또는 해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브랜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생각했던 우리 아이템에 대한 소개라든지 스토리라든지 컬러, 로고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브랜딩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끼리 만족하는 브랜딩이 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매출과 연결할 수 있는 브랜딩이 진짜 브랜딩 전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피아르드를 처음에 제가 런칭했던 사례를 먼저 간단하게 매출과 연결되는 브랜딩 전략을 제가 진행했던 부분들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브랜딩이랑 어떤 거야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딩이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 사실 저는 처음에 창업을 준비했을 때 저는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퇴사할 때 막상 할 수 있는 업종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퇴사하고 창업을 준비했을 때 가장 1번 목표가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일을 해도 효율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하고 난 다음에 퇴사를 결심했던 사례였기 때문에 저희 이제 아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그래서 일을 하루 종일 9시부터 출근 6시에 퇴근하는 일도 당연히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삼성에서 일할 때는 더 오히려 출퇴근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제 어렸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종을 찾는 게 핵심이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창업 중에서도 저는 온라인 창업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온라인 창업에 특화된 브랜딩을 하나 런칭을 하자, 그런 목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창업 교육이 활발하게 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무작정 제가 발로 뛰면서 제 아이템을 런칭을 했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창업을 준비했을 때 창업 자금을 이제 브랜딩 관련된 부분에 창업 자금을 많이 쓰신 대표님들이 계시는데, 저도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이제 이런 마케팅 관련된 멘토링 진행하다 보면은 특히 정부 지원 과업에 선정된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받은 항목 중에서 이 브랜딩에 대해서 비용 책정을 어느 정도 해서 진행이 될지 맞춰보시는데, 사실 저는 브랜딩이라고 하는 부분은 직접 처음에 최소 비용으로 우리가 직접 스토리나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점점 매출이 나오는 구조가 되는 시점에 고도화할 때, 그때 조금 다듬을 수 있는 이제 비용을 들여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피아르드라고 하는 저희 이제 런칭을 할 때 저는 디자인 출원 등록해서 지재권이
디자인은 5개, 상표는 2건을 출원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총 7개의 이제 그 지재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아르드라고 하는 상호명을 결정을 할 때에도 제가 그때 헬스케어 브랜드를 런칭하고 싶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제품을 처음에 저는 이제 그 개발을 했었는데, 그때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브랜딩을 하려고 했더니 향후에 제가 다이어트 제품만 판매할 게 아니라 결국은 헬스케어 전반적인 여성들의 헬스케어 관련 전문 브랜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 때에도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쓰지 않고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로고를 만들고, 브랜드 이름 만들고, 지금처럼 이런 이제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이제 그 소개글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만들기까지는 들어간 비용은 상표 디자인 해준 친구한테 이제 점심 대접했던 점심값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을 가지고 저는 제 브랜드를 런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직접 우리 아이템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대표님들이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스토리 만드는 과정들은 제가 이따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스토리 만드는 쉬운 방법들에 대해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아르드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장 최소 비용으로 런칭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런칭할 때까지는 사실 들어가는 비용은 친구 점심값 정도만 들어갔던 부분이고, 이 디자인이 이제 헬스케어 브랜드이기 때문에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친구한테 이제 이렇게 그려달라고 해가지고 로고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품을 포장했을 때 포장 패키지에 인쇄할 때 저는 이제 그 컬러 인쇄를 여러 컬러가 들어가면은 비싸집니다. 그래서 저는 2가지 컬러만 2도 컬러로만 인쇄하자라고 해가지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블루 계열의 2도 컬러에 대해서만 이제 컬러를 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표님들이 우리 브랜드 런칭을 할 때 컬러를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될지, 어떻게 로고를 정해야 될지,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야 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실 텐데, 그런 거는 이제 이따가 드릴 실습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실습지만 작성하시면 이렇게 내 브랜드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최소 비용을 가지고 제 브랜드 런칭을 했고, 처음 만든 아이템이 저는 팔뚝살 다이어트 밴드였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량 비교해서 검색 기준으로 다이어트라고 하는 큰 시장 안에 팔뚝살 빼는 법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림프절 다이어트 밴드라고 하는 이제 2번째 보이는 제품 만들고, 그 다음에 있는 복부 밴드, 허벅지 밴드, V라인 밴드까지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자사 페이지 오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제품을 런칭하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다이어트를 할 부위가 이제 전신 패키지까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다이어트 부위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신규 브랜드를 또 런칭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게 이제 올백 양말이고, 이것도 제가 이제 브랜드명을 올백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름으로 발냄새가 나지 않는 양말이고 무좀 양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표들을 거의 10가지 정도를 이제 저희 가족들끼리 그냥 이렇게 회의해서 나오는 단어들을 다 조합한 다음에 변리사님한테 상표 등록할 수 있는 게 이 중에 몇 개입니까? 라고 이제 자문을 구해서 생각한 게 올백 양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상표라든지 이제 스토리에 관련된 우리의 브랜드명을 정하실 때는 결국은 고객들이 가장 부르기 쉽고 기억에 남으면서도 우리 아이템에 대한 특징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상표가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좀 더 기억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브랜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매출과 연결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아이템에 대한 소구 포인트, 구매 결정 요소가 함축적으로 브랜드에서부터 녹여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거는 바로 우리 대표님이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템을 런칭하고 우리 아이템을 조금 더 프리미엄 브랜딩을 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테고, 또는 조금 더 브랜딩 전략을 세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우리 아이템에 대한 가장 핵심 기능,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 전환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고민하시고, 거기에 맞는 이제 그 전략을 세우는 게 이제 브랜딩 전략을 조금 더 매출과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했는데, 사실 저는 창업을 했을 때 뷰티 쪽으로, 헬스케어 뷰티 쪽으로 런칭을 하자라고 해서 피아르드라고 하는 브랜드를 처음 런칭을 했을 때
그 예전에 창업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아니면 또 이런 문화였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테스트한 다음 성장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린 스타트업이라고 좀 이론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창업을 한다고 해서 많은 자금을 끌어모아서 그거를 투입해서 양산을 하든지 또는 매장을 크게 오픈을 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최소 비용을 가지고 이러한 아이템에 이러한 브랜딩 전략이 시장에 반응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부분들을 테스트해보고 고객 반응을 보고 조금 더 비용을 투입한 다음에 고도화하고 그 다음 또 테스트해보고 고도화하고 이런 과정들이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창업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창업 전략에 맞춰서 제 피어레드 브랜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했던 부분인데 처음에 제가 진행했을 때 가설을 먼저 세웁니다. 대표님들도 우리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잘 팔리는 브랜딩이 될까라고 고민하실 수 있을 텐데 우선은 우리 아이템을, 우리 서비스를 우리 매장에 오는 고객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소구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설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최소 비용, 최소 기능, 그 다음에 소비도 노출한 다음에 가설 검증 창출을 하는데 처음에 저는 피어레드 아이템 만들 때 들어간 창업 자금이 사실 이제 2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고 50만 원으로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이버 스마트 노출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했던 이제 처음에는 다이어트 브랜딩을 하려고 10개를 만들어 진행하다가 나중에는 확장을 해야 할 때 다이어트만 진행하면은 너무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헬스케어로 넓은 범위로 가자고 해서 2차 리브랜딩을 사실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처음에 다이어트 브랜딩 하겠다 해가지고 비용을 들여야 했다고 하면은 다시 헬스케어로 확장을 할 때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됐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친구한테 밥값만 주고 식사만 대접해서 만든 그 피어레드 다이어트 브랜드를 나중에 확장을 헬스케어라고 했을 때 리브랜딩을 했을 때 이 최소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제가 고도화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팔뚝살을 빼고 싶은데 운동이 귀찮은 여성들이 믿을 만한 회사에서 만든 팔뚝살 다이어트 밴드를 구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제 아이템을 구입할 고객들을 정해보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팔뚝살을 빼고 싶다라고 하는 게 네이버 검색량 기준으로 월간 10,000명이 검색하는 부분이었고 거기에다가 믿을 만한 회사에서 만든이라고 하는 헬스케어 브랜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가미시켜서 팔뚝살 다이어트 밴드라고 하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회사에서 만든 팔뚝살 다이어트 밴드를 팔뚝살을 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구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일단은 10개를 만들어서 출시를 하겠죠. 그래서 이때 MVP를 만들어서 진행했는데 제가 이 아이템을 만들려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공자가 아닙니다. 경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아이템을 경쟁사를 제품들을 쭉 분석한 다음에 경쟁사 한 3-4곳 제품을 사가지고 제가 이제 가위로 자르고 이제 실밥 뜯어가지고 다 도면 그리고 하다 보니까 림프절 다이어트를 하면은 오히려 땀 배출이 겨드랑이에서 나면서 이제 그 경락 마사지를 보통 한다고 해요. 그래서 림프까지 발열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기존에는 팔뚝만 감싸는 다이어트 밴드였는데 여기에다가 겨드랑이까지 감싸서 거는 형태의 이제 디자인을 제가 이제 고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품 만들기 위해서 그때 동대문 시장을 거의 3개월 내내 매일 갔어요. 저희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 가면은 가 있는 3시간만 동대문 시장 매일 가서 원단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걸 단추로 할 건지 똑딱이로 할 건지 또는 벨크로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제가 다 만져보고 해가지고 집에 와서 실로 꿰매고 이제 오리고 잘라가지고 나중에는 스탬플러를 박아가지고 이제 시제품 만드는 공장에 가서 10개 만들어주세요라고 했더니 개당 양산 단가를 시제품 만드는 단가를 10개밖에 안 만드니까 막 10만 원 부르는 것도 있고 15,000원도 있는 거예요. 판매가가 17,900원인데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산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공장을 찾는 게 제일 어려워서 그때는 거의 제가 한 50군데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 있는 미싱 공장 거의 다 가봤고 그리고 남양주나 인천이나 지금은 성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왼쪽에 보이는 테두리가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네 번째로 만든 이제 아이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 합쳐가지고 7,500원에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성남에 이제 공장을 찾아서 그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네이버 스마스트 등록을 했는데, 등록했더니 고객 리뷰가 아이템은 좋고 원단은 좋은데 그 팔뚝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뭐 이런 리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린 스타트업이 출시하고 나서 고객들의 리뷰나 상품평을 듣고 나서도 고도화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다음 들어갔던 작업이 흰색 실이 사실 집에 있던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준 명주실이었어요. 그래서 텐션 있는 실로 바꾸자라고 해가지고 테두리를 다 제가 고무 밴드로 다 테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5번째 MVP를 만들어서 그때는 이제 5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50개 만들어서 네이버 스스 등록하면서, 이때 제가 원래는 다이어트 브랜드로 PR을 런칭했지만 이때는 나중에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브랜딩까지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때는 리브랜딩해서 다이어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성의 헬스케어까지 건강하게 이제 운동으로 이제 할 수 있는 헬스케어 브랜드까지 하자라고 해서 이때 제가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했었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부분이고,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마케팅 매체들, 블로그, 쿠팡 내에서 마케팅, 페이스북 마케팅 진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결국은 핵심 마케팅입니다. 마케팅도 브랜딩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계속 리브랜딩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마케팅을 집행하고 났더니 막상 제 아이템을 구입하는 고객들이 생각했던 고객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리브랜딩 사례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저는 1주차 때 10개를 네이버 스마트 등록했을 때 제가 이 아이템을 잘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상품 등록하면은 스마트 스토어에 사람들이 들어와 구입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유입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위에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여러 부분들이 그 조언을 해주시기를, 그때는 인스타그램이 없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요즘 대세는 페이스북이다. 페이스북으로 광고를 한번 해보라라고 해서 페이스북에 제가 일주일 동안에 5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페이스북 채널을 만든 다음에, 소재를 만든 다음에 가설을 다이어트에 관심 있고 팔뚝살을 빼고 싶어 하는 모든 여성들이 페이스북을 보고 제 광고를 보면은 제 스토어에 와서 구입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일주일 동안 5만 원의 마케팅 비용을 투입시켜서 소재를 만들어 진행했는데, 너무 재밌는 게 하루에 100명씩 들어와요, 제 스토어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거의 한 1000명 정도가 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유입은 되는데 결제를 5명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왜 이렇게 많이 거의 1000명 들어왔는데 5명밖에 결제 안 한다 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일주일 동안에 고민해보고 고도화를 시켜서 그러면은 바꾸자 가설을.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모든 여성이 아니라 다이어트에 더 관심이 많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중후반 여성으로 가자라고 해서 페이스북을 다시 소재를 만든 다음에 연령을 바꿨어요. 원래는 성별만 여성으로 했는데 두 번째 가설은 20대라고 하는 연령만 만들어서 다시 한번 광고를 똑같이 5만 원 태워서 일주일 했는데, 일주일 동안에 유입되는, 그러니까 제 네이버 스토어의 방문자가 거의 한 7,800명 정도 줄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결제는 2명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겟이 잘못됐다라고 싶어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 20대가 아니다, 30대로 가자 해서 30대들은 보통은 꼼꼼하게 후기를 다 읽어보고 구매하는 타겟들입니다. 그래서 30대 직장인 여성들을 세 번째 내 아이템을 구매하는 타겟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대 직장인 여성들은 오히려 페이스북보다는 꼼꼼하게 다이어트 전후 후기가 잘 나와 있는 블로그 글을 보고 구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때 블로그 체험단을 10명 모집했습니다. 10명 모집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50개 재고 확보하기 위해 공장에 맡기고 나서 일주일 동안 파워블로그 10명 모집하고 일주일 동안 제품 보내준 다음에 블로그 글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업로드가 되는 3주 차에 글이 올라오면서부터 구매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50개를 준비한 것 중에서 블로그 체험단 10개 주고 남은 40개를 다 팔았어요, 일주일 동안. 그럼 바로 그 다음번에 또 이제 고도화하는 부분이 당연히 파워블로그 20명을 모집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때 200개 판매한 부분, 재고 확보한 부분들도 한 달만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이템을 구입하는 고객들이 누구인지를 찾은 다음에 그 고객들이 우리 아이템을 접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는 우리 매장
매장에 오는 길거리를 지나가는 고객들이라든지 또는 인스타그램에 맛집을 검색하고 오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우리 매장에, 우리 네이버 스토어에, 우리 홈페이지에 유입하는지에 대한 모든 경로를 다 우리가 가설을 세운 다음에 거기 안에서 우리 아이템에 대한 브랜딩에 대한 부분들을 광고 소재를 만들어 잘 표현을 하냐라는 부분들이 우리 아이템에 대한 매출로 연결되는 브랜딩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4개월 차에 팔뚝살 다이어트 밴드까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리브랜딩을 해서 헬스케어 브랜드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상세 페이지 고도화 시키고 허벅지 다이어트 밴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복부 다이어트 밴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종아리 다이어트 밴드 만들고 상체 다이어트 패키지, 하체 패키지, 전신 패키지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이제 특허 디자인 출원 5건 하고 상표 등록하고 진행했는데 이때 이제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 거예요. 또 다이어트는 또 이제 사람들이 겨울에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때 V라인 밴드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고 이 후속작으로 코골이 방지 밴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처음에 이제 제가 리브랜딩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이어트라고만 하는 걸로 가지고 가서 제가 디자인 등록을 했더니 변리사님이 나중에 헬스케어 브랜드로 제가 확장을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제품 판매하는 범위가 피아르드는 다이어트밖에 판매할 수 없는 처음에 상표 등록을 했는데 브랜드 등록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헬스케어가 되면은 또 이제 항목을 추가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돈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못 모르고 혼자 해보자, 최소 비용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직접 제가 이제 디자인 등록하고 이제 직접 제가 학부 때는 발명대회도 나가고 이제 발명 장학생도 하고 해가지고 직접 이제 상표 등록이라든지 이런 거는 직접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특허청 사이트 방문해가지고 문서 써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해서 무료로 하고 지원받고 했는데 막상 나중에 브랜드를 확장하려고 했더니 제가 다이어트 브랜드로 창업한 피아르드로는 헬스케어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몫씩 다 비용을 건당 몇만 원씩 들여가지고 헬스케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처음에 우리가 브랜딩 전략을 세울 때 앞으로 우리가 우리 아이템, 우리의 매장이라든지 우리의 이제 브랜드들을 어디까지 우리가 확장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한번 크게 범위를 정하고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저처럼 이제 헬스케어가 아니라 다이어트만 가지고 하다 보면 저처럼 중간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써서 헬스케어 할 때 이제 조금 더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헬스케어 했을 거야 라고 하면은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는 홈쇼핑에 이런 이제 중간에 광고 페이지도 만들었고 서로도 상품으로 선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V라인 마사지 기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V라인 마사지 기기 만들었을 때 전시에 나갔던 이제 화면인데 이때 2개의 부스 임차만 거의 5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이제 지원서 받았는 부분인데 이때 V라인 밴드를 만들고 나서 이제 이때 시제품까지도 만들었는데 본금형을 뜰 때 굉장히 비용이 비쌌어요. 그래서 또 이제 저는 고객 문의나 이런 부분에 AS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1인 기업이니까 이 당시에 혼자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특수 원단으로 하는 PR까지만 하고 V라인 만드는 마사지 기기는 이제 이렇게 지원금 받아서 하는 전시회까지만 나가서 특허만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이제 하자라고 그때 미뤄두고 나서 그 다음 출시한 게 올백 양말이라고 하는 추가 브랜드 런칭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와디즈나 이런 크라우드 펀딩 보면은 제조 공장들이 국내에서 굉장히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제 미싱이나 의류 쪽도 굉장히 국내에서는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이제 공장 대표님이 직접 펀딩에 참여했는데 막 상세 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손을 대면은 잘 팔릴 수 있는 아이템이 있었어요. 지금 연락해가지고 이제 제가 올백 양말이라고 하는 제 브랜드 런칭한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입혀서 제 네이버 스토어 추가적으로 개설해가지고 판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개당 4,000원 정도 판매가를 책정했는데 거의 10개 세트가 가장 잘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재구매가 항상 높았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등록하고 따로 광고 세팅을 하지 않더라도 재구매율이 높은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꾸준히 판매가 됐고 해외에서도 주문이 잘 들어오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백도 스토리 만들 때 100% 국내 제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100% 국내 제작 프리미엄 헬스케어 브랜드라고 하는 제 브랜드에 대한 가장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 문장을 저는 만들었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양말 전문가와 프리미엄 뷰티 헬스케어 브랜드가 콜라보를 통해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발 건강을 책임지자라고 하는 가치를 공감하기 시작됐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런칭하고 나서 이제 상을 받았고 신뢰도를 얻고 지금까지 이제 만족하는 제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이런 스토리도 비용을 들여서 진행하실 대표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드리는 실습지에 이런 스토리를 만드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게 되면은 우리 브랜드가 조금 더 강력한 브랜딩 파워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피아르드라고 하는 이제 제 다이어트 제품 관련한 뷰티 헬스케어 브랜드랑 그 다음에 양말 브랜드 두 가지를 런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국내 생산 원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가져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딩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 피아르드와 올백이라고 하는 사례를 보여드렸고, 저희 이제 소소바람이라고 하는 저희 사이트에는 저희는 고몽드라고 하는 침구 브랜드 런칭도 했습니다. 그래서 침구 전문가분들이 만들어서 30년 경력에 이제 세종대왕상 받고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저희 침구 브랜드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라고 하는 부분이 왜 이렇게 매출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브랜딩 전략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강조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제 사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한번 이제 또 고민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포브스라고 하는 이제 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이제 브랜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1등 순위가 많이 알고 계신 애플이고 2등이 구글이고 마이크로소프트 해가지고 거의 외국계 기업 브랜드들이 이제 이렇게 순위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대기업이든 또는 스타트업이든 또는 이제 우리 대표님들과 같은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브랜드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 브랜드에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브랜드에 왜 몰입을 하시냐라는 부분을 많이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지어 우리 회사에 우리 아이템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컬러도 비용을 들여서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도 준비를 하시기도 하시고 스토리도 만들기로 하시는데, 왜 이렇게 기업들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고민을 먼저 해보시면서 왜 이렇게 브랜드가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같이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그냥 브랜드만 쓰는 게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가치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출과 연결되는 브랜딩 전략은 결국은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는 전략을 세우는 게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제 가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 이제 KJ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국내 브랜드 잘 알지 못할 수도 계시지만 국내 브랜드의 이제 가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르메스라고 하는 이제 명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똑같은 가죽 가방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디자인의 또 비슷한 사이즈의 가방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나와 있는 가방은 29,000원에 이제 책정이 되어 있고, 오른쪽 가방은 1,800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가죽 가방이라고 할지라도 브랜드를 어떻게 입히냐에 따라서, 에르메스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브랜드의 가치가 매출과 연결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이즈의 가죽 가방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브랜드 이름을 입히냐에 따라서 판매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출과 연결되는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이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리는 가방을 제가 그냥 그 로고를 바꾼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좌측에 보이는 가방이 진짜 에르메스 가방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가방이 이제 KJ라고 하는 가방입니다. 그럼 아까 보였던 1,800만 원이라고 보였던 가방이 다시 보니까 29,000원 가방입니다. 그럼 아까는 굉장히 비싸 보이니까 더 좋아 보였던 가방이 막상 29,000원이라고 하니까 또 달라 보이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가방이 이렇게 비싼 가방이야, 이 로고가 있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 브랜드 아이템이니까 디자인이 중요하거나 그런 거 없이 이 브랜드 가치만 가지고 비싸게 돈을
돈을 내고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브랜드 가치가 매출과 연결되고 판매하는 금액까지 결정을 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브랜드가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29,000원 하는 가방을 1,800만 원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바꿔서 판매하면은 그 금액으로 사람들을 인지하고 열광하고 구매를 할 겁니다. 그만큼 이제 브랜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단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케터가 사기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케터가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 쓰는 단어가 브랜딩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들이 광고비를 많이 쓰고도 합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브랜딩은 내가 했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원 사업 선정된 대표님들이라든지 또는 자부담으로 마케팅 대행업체에 브랜딩 기획서를 받으실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제가 멘토링했던 스타트 대표님은 5천만 원 정도를 비용을 내서 브랜딩 기획서를 거의 50페이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아이템에 대한 전략이 쭉 나와 있긴 한데 그 안에 우리 아이템에 대한 컬러, 스토리, 로고, 그 다음에 판매 전략들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들여서 만든 브랜딩 기획서가 있는데, 막상 그 브랜딩 기획서를 통해서 매출이 5천만 이상이 나왔냐라고 하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케터가 이렇게 사기칠 때 많이 쓰는 게 브랜딩이고, 그리고 브랜딩은 막상 이렇게 대행사에 맡겨가지고 진행했을 때 바로 매출이 나오는 결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브랜딩이 잘 됐냐 안 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우리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로고가 잘 나왔네, 컬러가 잘 나왔네, 스토리 잘 나왔네, 이 디자인 잘 나왔네, 이렇게 하는 거지 잘 나왔냐 안 나왔냐에 대한 기준이 사실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마케팅 매체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광고는 정확하게 노출 대비 클릭률, 구매 전환율이 보이지만 브랜딩은 그런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케터들이 책임을 회피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들도 광고비를 5천만 원 들여가지고 브랜딩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매출이 안 나와요. 그럼 너무 속상하기 때문에 그래도 5천만 원 들여서 우리 브랜딩은 건졌어 라고 합리화를 시킬 때 쓰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위험한 게 브랜딩이기 때문에, 또는 이제 거의 500에 1000만 원 정도에 놓고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브랜딩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단어가 마케팅 영역 중에 가장 위험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브랜딩에 대한 정의랑 목적이 무엇이냐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직접 한번 우리 브랜딩을 설계해 보시고 나면은 나중에 우리 아이템에 대한 마켓핏이 맞고 마켓핏을 맞춘 다음에 더 고도화 하실 수가 있고, 더 고도화 하실 때 그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대행사에 비용을 들여서 좀 더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에 대한 정의랑 목적이 무엇인지 된 부분들을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소비자의 인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결국은 가치의 변화이고, 가치가 변화하게 되면은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매출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의 매장이나 또는 이제 온라인 제품이라든지 여러 이제 우리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0대 여성으로 할지 30대로 할지 여성 남성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가 우리 소비자가 누군지를 먼저 찾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템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누군지를 찾은 다음에 그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 아이템에 대한 이제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가치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매출이 올라갑니다. 아까 가방이 29,000원에 1,800만 원이 된 것처럼 당연히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부분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상승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이라고 하는 목적은 결국은 고객들의 소비를 유도하는 하나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고객들에 대한 이제 그 아이템에 대한 밸류, 그러니까 우리 상품에 대한, 우리 매장에 대한, 우리 아이템에 대한 이제 가치랑 그 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토탈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더 비싸게 판매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싱 전략이 이래됐던 거랑 비슷하게 우리 아이템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프라이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LTV라고 하는데 이 부분 마케팅 용어긴 한데 결국은 비싸게 팔면 더 많이 남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선순환 구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의 가치만 올리시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의 목적은 우리 회사의 우리 대표님과 직원들끼리 브랜딩 잘 나왔어 라고 우리끼리 자화자찬 서로 이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우리의 브랜딩을 목적을 다 기억하고 이해해서 우리 제품을 선택해서 구입해서 매출이 나오는 이러한 부분들과 연결되는 브랜딩이 진짜 브랜딩에 대한 목적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브랜딩의 목적은 고객의 소비를 유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비싸게 사거나 또는 구매 전환율 높이거나 더 많이 사게 하거나 또는 재구매를 하게 하거나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면 당연히 재구매가 납니다. 그리고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입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재구매하고 입소문 나게 되면서 결국은 또 매출이나 이익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브랜딩의 목적은 이러한 부분이 선순환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그 목적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을 올리는 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은 가치 상승이다라는 부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이제 먼저 아까 인식에 대한 변화라고 보여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되시는데 여기서 먼저 소비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대표님들의 아이템들,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들 또는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우리 고객들이 먼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책정해 보셔야 됩니다. 저처럼 남성, 여성 중에 전 여성을 선택을 했고 연령을 30대 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템을 구입하고자 하는 우리 매장에 오는 사람들이 소비자가 누군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명확하게 고민해 보신 다음에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페르소나에 맞춰 진행해 보신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앞에 나와 있는 이제 뷰티, 그러니까 토너 패드입니다. 이렇게 이제 화장할 때 쓰는 하나의 이제 토너 패드인데 이렇게 많은 토너 패드들이 이제 그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 이제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 브랜드들 전부 다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백 개의 경쟁 제품과 수백 개의 그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 브랜드별로 다 각자 그 브랜드에 맞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그럼 소비자들은 이 아이템을 구매할 때 이 회사가 만든 이 메시지를 전부 다 기억하고 외워서 구매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소비자들은 이렇게 많은 아이템들을 고를 때 그 회사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브랜딩 메시지를 다 기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소비자한테 이 좋은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치열한 이제 시장에서 브랜딩 메시지로는 우리는 이렇게 그 아까처럼 제가 헬스케어 브랜드라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성들의 건강을 책임지려고 하는 브랜드라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고객들은 기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광고 매체들이나 이런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 안에서 고객들한테 우리가 이런 브랜드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고객들이 이거를 외워, 니네가 이걸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우리의 스토리나 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이 기억하는 부분들은 바로 경험입니다. 우리 아이템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 프로세스를 소비자들은 기억하고 그거를 경험을 해야지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브랜딩 전략은 소비자들이 우리 아이템을 직접 사용해 보고 느끼고 기억을 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메시지를 인지하는 이런 여정을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운영을 하는 게 매출과 연결되는 브랜딩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소비자들은 메시지를 기억 못하고 경험을 기억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브랜딩은 이제 온 오프라인 이제 구매 결정 프로세스에 있는 부분들 중에서도 결국은 이제 이렇게 경험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우리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경험들을 관리하면서 나타내는 부분들이 이 브랜딩에 대한 이제 목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는 소비자가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직접 우리 아이템을 구입하고 경험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잔상의 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딩 전략은 매출과 연결되는 게 진짜 브랜딩 전략이고 매출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우리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구입하고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브랜드 메시지가 있어라는 거를 그들이 직접 기억하게 만드는 게 이 브랜딩 전략의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쿠팡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쿠팡에 대한 브랜딩 전략이 빠른 배송이었습니다. 로켓 배송이다 라고 하면서 로켓 배송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배송이 빠르고 저렴하고 친절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했는데 쿠팡이 아무리 우리가 배송이 빠르고 저렴하고 친절하다는 부분들을 스토리를 만들어서 상세 페이지 노출시키고 계속 광고해도 고객들은 이거를 외우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객들이 기억하는 부분들은 직접 그들이 경험한 잔상의 합을 기억하기 때문에 쿠팡이 그래 그 다음 들어갔던 게 네이버보다 네이버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쿠팡이 처음 로켓 배송을 출시했을 때 저도 들어갔었는데 그때 쿠팡이 요구했던 게 로켓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네이버에 나와 있는 제 아이템 판매 금액 최저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그 엑셀 파일에 막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쿠팡이 저렴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쿠팡에 입점하는 아이템들은 가격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고객들이 느낄 때에는 아무리 검색해도 더 저렴한 게 쿠팡입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구입을 하면서 쿠팡이 저렴하네라고 직접 그들이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쿠팡은 저렴해라고 그들의 브랜딩 과정들을 인식을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로켓 배송을 진행을 할 때 쿠팡맨들이 배송을 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문자를 보내주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쿠팡맨들이 친절하게 배송한다는 부분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기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S센터라고 해서 쿠팡은 고객 응대를 새벽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지원팀 또는 이제 기업 지원팀 나눠가지고 거의 6시부터 채팅 오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S센터에서 친절하게 대응을 한번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경험이 쌓여서 친절하다라는 부분들을 그들이 이제 기억하고 있고 로켓 배송을 경험하면서 바로 다음날 배송이 왔네라는 부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쿠팡이 아무리 광고 페이지를 만들고 홈페이지에 우리가 배송이 빠르고 저렴하고 친절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들의 메시지일 뿐인 거지 고객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막상 고객들이 기억하는 부분들은 직접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기억되는 잔상의 합을 통해서 쿠팡이 이런 브랜드야 라는 부분들을 인지하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브랜딩의 과정들은 고객들이 우리 아이템을 구매하는 모든 프로세스 안에서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들에 대한 이제 구매하는 모든 여정을 우리가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계속 이제 우리가 고도화하는 과정들이 이 브랜딩에 대한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이란 우리의 가치를 소비자한테 경험하게 하는 게 브랜딩에 대한 그 부분이고 결국은 브랜딩은 가치 플러스 고객들이 경험하는 부분들을 설계를 함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브랜딩 전략을 세우는 게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은 이제 이런 과정들을 할 수가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고객들이 직접 제품을 구입하기 까지 이제 모든 여정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제품을 구입한다 또는 우리 매장에 방문한다 라고 하면은 그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또는 인터넷 서치하다가 보이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여정에서 지나가다가 보이는 매장이 있으면은 오히려 이제 매장 위치에 따라서도 이제 설치할 수가 있고 또는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템을 소재를 만들어서 광고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부분들이 고객들이 우리 아이템을 만나는 다 모든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시점에 고객들이 우리 아이템을 만나는지 부분들을 다 설계한 다음에 또 그들이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맛집을 검색을 하던 또는 주위 식당을 검색을 하던 또는 네이버에
구매하고 싶은 제품을 검색을 할 거예요. 서치를 하고 선택한 다음에 구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배송을 하고 또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맛을 평가하든 또는 제품 상품평을 남기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다 우리가 설계해서 관리하는 게 브랜딩에 대한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브랜딩 전략이다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행동의 모든 단계에다가 다 경험 관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브랜딩 전략을 세우는 게 매출과 연결되는 브랜딩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적으로 이런 이제 브랜딩 전략을 세울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진행되는 브랜딩 전략은 대표님들이 직접 한번 실습을 계속 해보시면서 고도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지 드리긴 했는데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 보시면서 우리 아이템에 대한, 우리 매장에 대한 브랜딩을 직접 한번 이제 메모하시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는 이제 why, how, what 해가지고 우리 브랜딩 전략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우리 브랜딩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고객들은 우리의 가치를 표현을 해서 우리는 이제 건강한 음식을 만들 거예요, 또는 우리가 만드는 음식들은 건강한 식재료만 가지고 만들어요, 또는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은 고객들을 먼저 생각해요, 뭐 이런 식으로 기업의 가치를 만드신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고객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공감을 해야지만 결국은 브랜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고객들이 우리의 가치를 공감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헬스케어 브랜드 또는 이제 발건강에 대한 브랜딩 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결국은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를 사랑하게 된다는 부분을 가지고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쉽게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마켓컬리가 이런 스토리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브랜딩 전략을 고객들이 공감하는 전략을 굉장히 잘 세워서 매출과 연결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마켓컬리가 처음 들어갔을 때 Y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계적으로 진행할 때 고객들에 대한 경험을 설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 브랜드를 고객들이 공감을 하게 만들어야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켓컬리는 처음에 그들이 만든 가치가 맛있는 음식이 이제 삶의 행복이다라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다,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전국에 있는 전국 방방곡곡의 산지를 다니면서 가장 좋은 품질과 가격을 비교하면서 깐깐하게 이제 식재료를 구입했던 소비자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만 알기 너무 아쉬워서 고객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마켓컬리 창업을 했다라고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들이 전국에 있는 이제 좋은 품질의 유기농의 이런 이제 부분들을 제품 원재료를 찾아가지고 가격도 비교하고 깐깐하게 우리가 했는데, 이거를 우리만 알기가 아쉬워서 고객들한테 이제 공유하고 싶다. 그래서 소비자한테는 진짜 맛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우리는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가치를 고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시작을 함으로써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대표님들도 우리 매장이나 우리 아이템들이 이런 이제 그 브랜딩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가치가 고객들이 공감하는 가치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시면서 먼저 작성을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치를 공감을 시켰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고객들의 경험을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그래서 우리는 빠르고 신선하게 배송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샛별 배송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밤 11시까지 주문이 완료가 되면은 다음날 아침 7시에 배송해 주겠다라고 하는 how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만날 수 있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샛별 배송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와서 브랜딩 스토리를 조금 더 힘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배송도 가능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재료를 통해서 이러한 메뉴를 개발했어라고 해서 메뉴가 하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부분들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경험을 설계하는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해서 가치도 공감시키고 샛별표 만들었는데 그걸 끝나면 안 되고 고객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what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샛별 배송을 이용할 것이라는 부분들을 자사 페이지를 만듦으로써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탄하고 매출과 연결되는 브랜드 전략을 세울 때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why, 그 다음에 how, 그 다음에 what 맞춰가지고 하나씩 설계를 해보시는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아이템을 만나는 고객들에 대한 경험을 설계하는 부분들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제가 이제 마켓컬리가 이제 그 전국에 있는 가장 좋은 제품만 엄선해서 고객들한테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가치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기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들이 다 마켓컬리에 맞는 포지셔닝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브랜딩의 핵심은 결국은 우리 소비자가 누구인지를 찾은 다음에 이 소비자한테 우리 아이템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이 포지셔닝이 가장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제 부분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느 시장에 들어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면서 기존에 있는 경쟁자보다 강력할 건지 또는 아예 없는 시장 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포지셔닝을 먼저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는 가치 설계를 하시고 경험 설계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많은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차별화되게 인식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치 설계를 하시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진행하고 있는 고깃집이다 그러면은 차별화될 수 있는 브랜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명륜 진사갈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처럼 시장을 잘라내서 이제 돼지갈비 무한리필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비자한테 차별화될 수 있게 인식될 수 있는 영역에 맞는 가치 설계가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프라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만 판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가 있고 온라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도 강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치 설계를 통해서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만들고 또는 매장을 오픈을 한 다음에 고객들한테 이제 우리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런 제품을 판매하고 이런 음식을 판매하고 매장에 이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에 방문을 하고 또는 이제 온라인 네이버 스마트 방문해가지고 구입을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하면은 브랜딩이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전략으로는 고객들이 우리 아이템, 우리 매장, 우리 스토어, 우리 온라인 매체에 진입할 때 만나는 고객 접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고객 접점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경험들을 설계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브랜딩 전략 2단계에서 매출이 나오는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가 이 브랜딩 전략 2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실습지는 제가 이제 강의 교재 공유해 드리는 내용 중에 그 실습지랑 예시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저도 이제 그 소상공인분들 멘토링 진행하거나 이제 학부생들 특히 예비나 초기 창업하시는 대표님들이나 학생들 진행을 할 때 브랜딩 관련해서는 이제 비용을 써서 브랜딩 전략을 하지 말고 저는 이 실습지를 드립니다. 실제로 실무에 쓰고 있는 실습지이기도 하고 저희가 쓰고 있는 양식이긴 한데 직접 이 양식을 드린 다음에 브랜딩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나타내고자 하는 가치 설계랑 그 다음에 가치 실현 요소 하우랑 왓이랑 이런 부분들을 직접 실습지에 한번 기재하면서 브랜딩 스토리 보드를 다 저는 이제 직접 해보시라 말씀드립니다. 그 양식이 지금 양식인데 우선은 고객 접점에 대한 정의랑 경험 설계를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저희 이제 인크리드라고 하는 저희 법인에서 저희는 오렌지 그룹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오렌지 그룹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제 천년 순수 홍삼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에 대한 브랜딩
스토리를 만들었던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홍삼 제품은 굉장히 많아요.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대기업 제품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홍삼 제품은 진행하기 어려운 이제 아이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아이템은 국내 이제 면세점 8개 면세점에 입점하고 있고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들어갔을 때 처음에 저희는 가치라고 하는 Y라고 하는 브랜드 전략을 세울 때 한 줄 요약을 만들었습니다. 한 줄 만들 때 기존에 있는 경쟁 아이템보다 차별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 아이템에 대한 가장 핵심 브랜딩 한 줄 요약을 먼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셔닝 전략에 맞춰서 기존에 많이 알고 계시는 대기업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막강해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량이 높은 홍삼 브랜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함량을 올리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만든 한 줄 요약은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하면은 더 큰 가치로 돌아온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을 먼저 그 요약을 만든 다음에 약간 저희는 이제 신뢰감을 주면서 약간 좀 그 홍삼 브랜드이기 때문에 약간 이게 골드 컬러 씁니다. 그래서 약간 금색으로 쓰고 저희 이제 순수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만든 다음에 가치 실현 요소에서 하우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나타낼 수 있을까 했을 때 건강하고 좋은 재료를 듬뿍 사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우리 아이템에 대한 가치 실현을 하기 위해서 고객을 존중하면은 더 큰 가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좋은 재료를 듬뿍 사용했다. 그럼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뭐 다른 업체들도 다른 홍삼도 전부 다 건강하고 좋은 재료 썼어. 그럼 너희의 차별점이 뭐야 할 수가 있는, 저희는 그 차별점이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홍삼 그 원료가 있어요. 그 원료를 4배를 썼습니다. 그래서 진세노사이드를 4배를 썼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저희 브랜딩 전략의 핵심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와시라고 하는 부분에 강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조했을 때 4배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4배라고 하는 부분을 공감을 할 때 저희는 딱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컬러로 가져가자 해가지고 진갈색 홍삼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예전에 바나나는 하얗다라고 하는 브랜딩 메시지로 광고했던 부분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라고 하면서 원래 바나나 우유가 노란색 바나나 우유 그 단지 우유가 굉장히 이슈가 되었을 때 너무 막강한 브랜딩 전략으로 바나나 우유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라고 하는 문구 메시지를 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판매를 많이 했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착안을 해서 홍삼은 원래 진갈색이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토리를 만든 다음에 키워드를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직접 그들이 경험을 통해 체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아이템에 대한 육안을 확인할 수 있는 진갈색, 먹었을 때 진하다, 그리고 프리미엄 디자인이기 때문에 골드 컬러 썼다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가치랑 같이 실현 요소를 만들어서 일단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갔던 게 경험 설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저희 홈페이지 안에 면세점에 저희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진갈색 홍삼이야, 원래 홍삼은 갈색이야 이런 메시지를 아무리 알린다고 해도 고객들이 그거를 보지 못하면은 우리의 그 이런 가치들을 다 기억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우리 아이템 만나는 모든 접점 안에 경험을 설계할 장치를 만들었어요. 제일 처음에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고객들이 우리 홍삼 만나는 가장 1번이 언젠가 봤더니 저희가 만드는 광고 소재인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체험단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배너를 보든 또는 인스타그램을 하든 해가지고 광고 페이지를 볼 거예요. 저희 소재들을 보면은 거기에 저희가 브랜딩 전략에 맞춰가지고 4배 함량이다, 진갈색이다, 홍삼은 원래 진갈색이다, 무첨가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광고 페이지를 만들어 뿌렸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들이 기억할 때는 그 천년순수 홍삼은 진갈색이라는 부분들이 그들의 광고를 보고 일단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광고 페이지를 클릭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고객들이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또 설득이 됐기 때문에 홈페이지로 옵니다. 그럼 또 연결성 있게 경험을 설계해야 되니까 홈페이지에 들어온 고객들한테도 동일하게 우리는 천년순수 홍삼은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우리는 함량이 4배가 있고 진갈색 홍삼이야 이런 부분들을 상세 페이지에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들이 직접 보고
구매하긴 모든 과정 안에서 경험을 설계할 때마다 우리의 브랜딩에 대한 핵심 경쟁 우위점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해요, 고객들이. 구매를 하면은 구매한 고객들이 그 다음 우리 아이템 만나는 지점이 바로 배송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배송을 받았을 때 프리미엄 디자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포장을 고급스럽게 하고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봉인 스티커를 만들어 보여주면서 천년순수 홍삼은 이제 프리미엄 브랜딩이라는 부분들을 제품 포장을 배송받을 때 한 번 더 고객들이 경험을 통해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품을 직접 사용을 하는 과정 중에 체감되는 함량을 느낄 거고 진하기 때문에 느낄 거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색깔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출과 연결되는 브랜딩 전략은 고객들이 우리 아이템을 만나는 이런 접점점들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광고 소재를 보여주거나 홈페이지, 상세 페이지, 포장, 배송, 사용하는 모든 경험들을 다 직접 설계하고 여기 설계하는 과정 중에 메시지를 노출함으로써 그들이 직접 경험을 하고 기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천년순수 홍삼은 진갈생의 함량이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이제 홍삼 브랜드라는 인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재구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입소문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가격을 올리게 되더라도 판매가 잘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브랜딩 전략은 이런 식으로 고객에 대한 접점을 정의하고 경험을 설계하면서 매출과 연결되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매출과 연결될 수 있는 이 브랜딩 전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도 우리 아이템들은 고객들이 우리 아이템 만나는 접점점이 어디인지 한번 보세요. 오프라인 매장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위치한 가게 위치가 적절한지 또는 이 지나가는 인구들이 어떠한 인구들이 많이 진행하는지 그리고 또는 뭐 가게 앞에 여러 가지 부분으로 광고하실 텐데 이러한 광고하는 부분들이 지나가는 우리 고객 소비자들한테 맞는 부분인지 또는 전단지를 통해서도 보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부분들도 우리에 대한 이제 가치 실현 요소에 맞는 경쟁사보다 더 우위점에 있을 수 있는 경쟁력들이 다 소구되어 있는지 결국 고객들은 이런 광고 소재 홈페이지 그 다음에 제품 배송 또는 직접 방문해서 먹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기억하는 잔상의 합이 우리의 브랜딩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정들을 한번 설계하는 작업들을 직접 한번 정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제 고객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고객들과 만나는 접점점들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광고 소재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DA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트위터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여러 개 있을 텐데 이런 광고 매체가 늘어날수록 점점 고객들은 더 많이 우리가 만든 소재를 보면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마케팅 할 수 있는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그거 외에도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라든지 또는 그거 외에도 이제 그 인스타에 이제 지역 마케팅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모든 접점점을 늘리면서 그 접점점 안에 광고 소재가 핵심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소재에 대한 부분에 우리의 가장 우위점에 대한 부분이 잘 녹여내면서 나타내고자 하는 브랜딩 메시지들은 고객들이 기억해서 경험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이제 보시고 진행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경험의 우위를 쌓게 되면은 성공적인 브랜딩이 되고 결국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로는 이제 스토리를 입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아이템에 대해서 가치를 만들고 고객과 만나는 지점을 오프라인으로 할지 온라인으로 할지 홈페이지를 만들지 이런 부분을 통해 진행하고 난 다음에 접점점이 어딘지를 통해서 경험을 설계하는 부분까지 했는데 세 번째 전략으로는 이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저희 이제 PR들은 이제 헬스케어 브랜드로서 뭐 30년 경력 장인분과 뷰티 헬스케어 전문가가 만든 이제 여성들의 건강을 책임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런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이런 스토리를 만드는 부분들을 제가 오프라인으로 이제 과정으로 운영하는 중에 실습을 하자고 하면은 굉장히 부끄러워하세요. 부끄러워하시는데 처음에는 막상 우리 브랜드 스토리를 만드는 게 이제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 또는 매장 하시는 분들은 스토리를 되게 이제 사진으로 인쇄하셔가지고 벽에 크게
우리 그 매장의 스토리, 브랜드 스토리를 작성하시는 대표님도 계시는데 그 스토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당연히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한번 기재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을 하시는 분들은 상세 페이지에, 오프라인 하시는 분들은 액자로 만들어서 매장에 한번 비치하시면은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브랜딩 전략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제 와인 브랜드인데 이 와인 브랜드가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는데 이 와인이 뭐 카시제로 델 디아블로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이름의 와인 이름인데 악마의 셀러라고 하는 이제 팬네임이 있습니다. 이 와인이 이렇게 나온 부분이 이 와인 생산하는 이제 대표가 와인이 맛이 좋다고 유명하다 보니까 인부들이 몰래 와인을 꺼내 마셔서 나중에 이제 지하실에 사장이 숨어서 귀신 소리 내가지고 쫓아냈다라고 하는 정도를 만들어서 그만큼 정말 맛있는 와인이다라는 강조하기 위해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 브랜드가 조금 더 이제 그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고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에비앙도 이제 1789년에 이제 그 신장결석을 앓고 있던 후작이 환경이 좋은 에비앙에서 요양 시작했는데 이제 이 물을 먹고 나서 신장결석이 나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생수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에비앙 생수인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브랜드에 대한 그 프리미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있냐 없냐, 대표님, 식당가 대표님들도 우리 매장에 우리가 이 아이템, 이 요리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부터 고민하고 연구해서 만들었고 우리는 고객을 어떻게 생각을 해서 좋은 재료의 아이템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브랜딩에 대한 전략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는데 막상 그냥 우리 스토리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이게 작성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또는 또 잘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객들이 공감할 수 없는 스토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연구에 몰두하신 분들은 이 내용 안에 전문 용어가 들어가게 되면 고객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고객들이 공감하면서 고객들한테 가치를 제공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마켓컬리처럼 브랜드를 사랑할 수 있는, 공감이 될 수 있는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스토리를 만드는 몇 가지 공식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렵진 않습니다. 처음에 옛날에 보통의 스토리는 과거로부터 넘어가야지 조금 더 이제 신뢰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1700 몇 년도에 1906년도에 또는 이제 3대째, 2대째 또는 이런 식으로 옛날에 누구누가 살았는데 매일 뭐뭐를 했다. 어느 날 뭐가 일어났다.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됐다 해서 마침 됐다 해서 우리 스토리가, 우리 브랜드가 탄생하기까지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서부터 대세감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부분들을 만드는 양식을 쓰면은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막상 그냥 흰 종이에 쓰시기보다는 언제부터 우리 브랜드가 있었는데 이거를 매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 부분들을 더 이제 가미했더니 고객들한테 더 나누고 싶었다. 그래서 지금 이 브랜드가 되었다. 아까 마켓컬리처럼 옛날에 이제 우리가 깐깐한 소비자여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재료만 찾아서 가지고 왔는데 우리만 알기가 아까워서 그거를 공유하기 위해서 마켓컬리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 때 그 1번 나와 있는 부분처럼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스토리를 만들다 보면은 완성이 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계속 불만족하실 겁니다. 그래도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일단은 완성을 끝내고 그 다음에 또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최대한 짧게 요약해 본 다음에 거기다가 살을 붙이는 방법을 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쉽게 스토리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스토리 안에는 우리 아이템에 대한 경쟁 업체보다 차별점이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스토리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했어라는 부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별점이 들어가야지만 그 차별점에 대한 스토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나중에 고객 접점점이 생기면서 경험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작업까지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브랜딩에 대한 매력적인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가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보여드리면은 브랜딩의 최종 목적은 결국은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면서 우리 브랜딩에 대한 스토리가 나왔어요, 우리 컬러가 나왔어요 하면서 우리끼리 만족하는 게 브랜딩이 아니라 결국 최종 목적은 소비자들이 우리 아이템을 구입을 하게끔 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브랜드가 진짜 브랜딩입니다. 그래서 브랜딩은 나중에 책임 회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매출과 직접 연결이 되어야지만 브랜딩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제 고객들이 너무 많은 광고 매체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은 우리가 나타낸 메시지를 다 기억하고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우리 아이템을 찾아서 구입하고 매장에 와서 먹고 마시고 이용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느끼는 모든 경험을 기억하기 때문에 브랜딩은 결국은 이러한 경험을 관리하는 거다. 세 번째로는 아까처럼 스토리가 더해지게 되면은 더욱 강력한 브랜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실수로 드린 부분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이제 그 쭉 보니까 결국은 이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이 경험의 우위가 브랜드의 우위를 만들고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가야지만 매출이 올라가고 결국은 이제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브랜딩에 대한 부분들을 매출과 연결된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쭉 보니까 온라인으로 진행하신 분도 계시는데 거의 30에서 40% 정도 지금 참여한 대표님들 중에서는 오프라인에 집중하는 대표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이 높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로 브랜딩하는 전략들도 이어서 간단하게 이제 진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도 나중에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싶으실 수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오프라인을 하시는 분들은 프랜차이즈를 진행을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우리 브랜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막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진행하는 몇 가지 전략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 브랜딩 전략에 맞춰가지고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성공하는 가장 큰 이제 브랜딩 마케팅이 바로 이 프랜차이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업종을 하신 대표님도 계실 거고, 또는 우리 매장이나 우리 아이템을 프랜차이즈화 시켜서 하고 싶은 대표님도 계실 텐데, 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명확한 마케팅 전략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점검사항을 보여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프랜차이즈 하는 대표님들도 마케팅 멘토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는 이제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한 대표님들과 그리고 이미 프랜차이즈 매장을 늘리기 위해서 하신 대표님들 멘토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브랜딩 마케팅에 대한 걸 하시기 전에 필수 점검사항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직영점의 매출이 높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직영점의 매출이 높아지는 게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은 1차적으로 우리 직영점은 직접 운영을 하셔야 되고, 직영점에 대한 매출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로 확장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온라인상에 좋은 후기가 있어야 됩니다. 프랜차이즈는 오프라인 매장인데 왜 온라인에 후기라고 하는데, 아까 이따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이 업종의 프랜차이즈를 확장하기 위해서 업주님들을 이제 많이 모집을 할 때 그분들은 이 업체의 직영점 매출이 높은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온라인에 후기들이 높은지 봅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 좋은 후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플레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입점하신 대표님들은 후기 점수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수증 후기 나오고 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 좋은 후기를 다 진행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사 홈페이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사 홈페이지를 만드셔서 고도화까지 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딩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직영점 매출, 좋은 후기, 그 다음에 이제 업주들을,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업주들을 가맹점할 수 있는 사장님 모집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부분을 진행하신 다음에 하실 수가 있고, 먼저 직영점 매출
매출을 올리기 위한 전략을 보여드리면은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지역 타겟팅 마케팅을 먼저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이제 파워링크라고 하는 자리도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 이렇게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안에 파워링크라고 하는 자리랑 플레이스 광고 두 가지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지역 타겟팅이라고 해서 플레이스 광고 외에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화면에 우대갈비 맛집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지금 이제 회원역 4번 출구, 그 다음에 밑에 그 1천만 원 창업비용 할인 혜택 해가지고 두 개 다 그 밑에 부분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광고 돌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대갈비 맛집 검색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네이버 검색량 기준으로 그 당시에 거의 5천 명 정도 나왔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이 있는 경기도, 서울시 또는 이런 식으로 지방이면 지방 해가지고 지역 기반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링크를 지역 타겟팅으로 해가지고 마케팅을 집행함으로써 유입하는 방법으로 우선은 파워링크 세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타겟 마케팅 진행을 할 때 블로그 후기도 이제 많으면은 또 이제 마찬가지로 직영이 매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체험단,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드리는 파워링크 광고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당근 내에서 광고할 수가 있고, 인스타그램 지역 타겟 해가지고 직영점은 이런 식으로 지역 타겟 마케팅을 함으로써 유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게 지금 화면에는 없는데 카페 하신 대표님들도 이제 많이 도움될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네이버에 내 근처 카페라고 하는 5글자랑 근처 카페라고 한 4글자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10만 명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어느 지역 가가지고 그냥 네이버에다가 근처 카페 검색해가지고 보이는 근처 카페를 찾아가지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10만 명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아까처럼 지역 타겟 해가지고 우리가 있는 지역 내에서 경기도면 어디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만 우리 그 플레이스가 보이게끔 진행하면은 직영점 지역 타겟 마케팅도 진행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후기는 당연히 필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했을 때 플레이스 밑에 그 4.38, 4.2, 4.5 이런 식으로 좋은 후기가 나와줘야지 프랜차이즈 진행하더라도 이제 좀 더 고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홈페이지를 만드셔야 되는데, 홈페이지 만들 때에도 대세감이 중요합니다. 지금 명륜신사갈비 홈페이지인데 처음 들어오면 보이는 게 대세감이기 때문에 우리 그 매장을 프랜차이즈 시켜서 가맹점 업주분들을 모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2023년 월 최고 매출 해가지고 지금 많이 입점해가지고 하는 업체들이 잘 팔고 있다, 매출 잘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도 홈페이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한 다음 밑에다가 이제 그 설명이 하겠다 또는 문의 남겨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이제 창업 설명 초대장이라고 하면서 밑에 오픈 계약 매장 보여주는 거, 대세감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세감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활용할 수가 있고, 커피도 감성 커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홈페이지도 제일 처음에 저비용의 고효율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운영 설계 하면서 이제 월수익, 순수익 보여주면서 문의 남겨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서, 프랜차이즈는 직영점 매출, 좋은 후기, 그 다음에 이런 홈페이지까지 이제 조금 더 고도화가 되고 나면은 프랜차이즈를 조금 더 많이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락이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보면은 3천만 원으로 창업하고 월 130만 원 버는 방법이라고 하는, 딱 처음에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문구들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인건비 제로, 100% 본사 운영이라고 하면서 국내 셀프 스토리지 브랜드 1위 하면서 가맹을 늘릴 때 이제 이렇게 지점 보유 1등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나타내 주는 거 있습니다. 대세감이기 때문에 파트너 모집해서 지금 어디는 이미 완료됐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호점 직영점 또는 직영점을 3개 운영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프랜차이즈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프랜차이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모두 완료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다음부터는 가맹점주를 모집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데, 가맹점주들을 이제 모집을 할 때 의외로 재밌는 게 네이버에 창업 추천, 프랜차이즈, 소자본 창업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시면은 소장업 창업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12,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 싶은데 소자본 하고 싶다는 분 1,000명 넘어가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가 아이가 있는데 아이로 검색하는 프랜차이즈는 거의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네이버에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도 있고 여자 창업도 있네요. 그래서 네이버에 의외로 이렇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고 싶어하는 검색량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본사 홈페이지를 만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프랜차이즈를 할 때 이런 검색량, 한 달에 합쳐가지고 4만 명 넘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싶어해요, 프랜차이즈를.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직영점 매출을 잘 나오고 후기 높고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 들어갔을 때 나중에 가맹점을 더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 추천을 검색을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렇게 광고를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만든 다음에 이런 마케팅도 진행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진행을 하실 때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많이 보세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월 매출 1억 클럽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1년 안에 원금 회수 가능한 저가 커피 창업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한눈에 보이는 소재를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광고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 부분들도 이제 잘 만들어 운영하시면은 나중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프랜차이즈 확장할 수 있는 가맹점 분들을 많이 모집할 수가 있고, 여우의 김밥도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 돌리고 있습니다. 88 포장마차도 이제 이런 식으로 프랜차이즈 광고 매체에다 보이고 있어서 의외로 네이버 광고뿐만 아니라 메타 광고를 통해서도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많이 모집하는 광고 페이지들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쭉 보시면은 결국은 성공적으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위한 이제 팁을 몇 개 드리면은 매출 구조를 당연히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직영점을 제가 직접 운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의 2, 3호점까지는 직영점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우리 브랜드에 대한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호점까지는 직접 직영점을 이제 운영하는 부분을 이제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세계에서 한 50개 정도 이상 지점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는 이익이 확 올라가는 구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소스나 재료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우리가 이제 본사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시기도 하시는데, 50개 이상이 넘어갔을 때 그때부터는 계단식으로 매출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직영부터 3개까지는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50개 이상 지점까지 확장을 하셔야지만 성공적으로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프랜차이즈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을 버는 단계는 50개 이상부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빠른 고도화를 통해서 또 신규 브랜드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프랜차이즈 업주분들이라든지 이제 가맹점분들을 멘토링 하다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니까 프랜차이즈는 특히 너무 유행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업종을 늘리다가 또 빠르게 또 이제 그 폐업하고 다시 전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운영되는 게 이 프랜차이즈 시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전추드리는 방법이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여러 개 늘려서 60, 70개 됐다라고 하면은 그 시점에는 제 생각에는 따로 또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브랜드를 여러 개 해서 오래 하시는 것보다 빠른 고도화를 통해서 바로 신규 브랜드를 추가로 또 런칭하셔가지고 또 운영하는 방법을 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딩까지 쭉 보여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10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은 많지만 제가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제가 교육 자료에 있는 부분이라 한 번씩 읽어보면은 다 어떤 내용인지 이제 이해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제가 아까
아까부터 쭉 보여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브랜딩 전략을 할 때 소재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우리의 브랜딩 전략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소재를 잘 만들어서 노출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프랜차이즈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소재를 만들어서 빠르게 월 매출 뭐 할 수 있는 전략 이렇게 한 장짜리 이미지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쭉 보여드렸는데 결국은 우리 브랜딩 전략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대표님들이 알고 계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디자이너분한테 비용을 주고 맡긴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브랜딩을 고도화하고 또는 내부에 디자이너가 이제 있으면 다행인데 없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비싼 비용으로 맡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측면에서는 이 디자인 쪽이 많이 이제 어려운 특히 브랜딩 전략을 세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의 부분들은 제가 이제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스킬들을 잠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망고보드라고 하는 채널이에요. 특히 미리 캠퍼스나 망고보드처럼 회원가입을 하면은 무료로 10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19,000원 정도인가 내면은 30개 정도를 또 쓸 수 있어요. 무료로. 그래서 우리가 많이 광고 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쓸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망고보드나 미리캠퍼스 같은 채널들을 통해서 디자이너분한테 포토샵을 할 수 있는 분한테 맡겨서 비용 드리고 하시는 것보다 그냥 망고보드나 미리캠퍼스 같은 이제 무료 가입할 수 있는 디자인 매체를 통해 쉽게 할 수 있는 전략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저희 내부의 디자인 팀장님이 만든 강의 자료이긴 한데 저희도 이제 직접 너무 업무가 많으니까 디자인 팀에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직접 저희 보고 하라고 망고보드 그 매뉴얼을 저희한테 줘가지고 저희가 그걸 제가 지금 공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서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시는데 소재를 만들 때 특히 우리 브랜드를 광고하는 소재를 만든다 또는 매장 하시는 분들은 매장에 인쇄용으로 뭐 신제품 출시 뭐 이런 부분을 붙이고 싶으세요. 그럴 때 이 글자 모양이나 이런 부분들,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통 업체에 맡기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몇 가지만 아시면은 충분히 우리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고객들한테 신뢰를 많이 주는 글씨체는 고딕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딕체 계열의 폰트를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전략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딕체를 쓰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폰트를 쓸 때 글자체는 여러 가지 많이 쓰지 말고 메인 폰트 플러스 서브 폰트 2가지 이하로 조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 폰트랑 서브 폰트 2가지 쓰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메인 폰트로 추천할 부분은 이거는 망고보드 폰트인데 코어 고딕, 지마켓 산스, 뭐 강원 튼튼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 실제로 그 글자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셔서 읽어보신 다음에 추천 메인 서브 폰트 한번 보시면서 그 우리 그 매장이나 또는 이제 그 배너 만드시는 부분들 또는 메타 광고 쓰시는 부분들은 이걸 통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자체는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도 만약에 우리 매장이나 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프로모션 하겠다라고 하면 프로모션 하는 이 페이지도 나중에 비용 들이지 말고 그냥 미리 캠퍼스 망고보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은 명조체 기본 고딕은 약간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쓰는 글자체다. 그리고 약간 귀엽고 밝은 분위기는 통통 튀는 서체랑 기본 고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을 하면은 조금 더 글자체를 고를 때 디자인적으로 배우지 않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바로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재를 쓸 때 저희는 홀수라고 있습니다. 짝수가 되면은 가동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홀수 문장 해가지고 오히려 4줄을 쓰는 것보다 3줄이 더 잘 익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3줄, 5줄로 쓰고 있고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두껍게 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실 때 실사용 후기 위에 글을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홀수로 문단을 배치하시면 좋으시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좌측은 지금 4개가 나와 있는데 3개를 쓰시는 게 홀수가 훨씬 더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제 시각적인 화면을 봤을 때 더 신뢰감을 가하면서 좀 한 번 더 둘러본다고 해요. 그럴 때는 보통은 홀수가 더 주목성이 있기 때문에 홀수 개수로 주목성 있게 만드는 게 더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홀수로 진행하는 부분이 좋고, 그 다음에 여백 행간도 이렇게 이제 줄을 바꿈하면서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좋고, 네, 여백 부분들 다 신경 쓰면 되시고, 그리고 자간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건 망고보드 기준으로 나눔 스케어는 자간이 -15이고 지마켓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다 매뉴얼 드렸으니까 하나씩 보시면서 직접 이제 우리 그 매장에 붙이는 이런 광고 페이지는 직접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고, 이제 그 오브젝트는 가운데 정렬이 더 잘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줄바꿈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만든 이 소재들이 고객들이 한눈에 보면서 주목해야 되고 더 가독성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몇 가지만 그 기억하시면 쉽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긴 문장 쓰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테두리 부분을 약간 어둡게 하면은 조금 더 가운데 글자들이 더 잘 익힌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다 자료에 있는 부분인데 색상 배치를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색상 배치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색상으로 쓰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광고 소재들 쓰실 때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색상들 활용하시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약간 블루 계열이나 또는 레드 계열 쓰실 때 이 계열 쓰는 색상들은 우리 브랜드에 맞는 컬러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오렌지 컬러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저희 브랜드가 그 오렌지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브랜드 컬러도 한번 고민해 보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강조되는 컬러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읽히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조합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아예 색상 조합 드렸어요. 그래서 색상 조합 보시면서 조합하는 부분들 다 제가 어울리는 색상들끼리 다 조합한 부분들을 저희 디자인팀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료 보시면서 페이지 만들면 되시고, 그리고 색상 조합 이렇게 어두운 배경에 글자를 쓰겠다 하시면은 이러한 글자 색깔이 훨씬 더 잘 익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서 그 망고보드나 미리 캠퍼스를 쓰시면은 직접 포토샵을 배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만드는 광고 소재들, 특히 우리 브랜딩 스토리나 우리 브랜딩 전략에 맞는 소재들은 직접 우리가 빠르게 고도화하면서 진행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브랜딩에 대한 설계할 수 있는 부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강의제를 마지막에 고객 접점 정의하고 설계하는 부분에 컬러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에 맞는 컬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긍정적이면은 레드 컬러가 잘 맞는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는 오렌지 컬러를 쓰고 있는데 저희는 활기차고 개방적인 거를 강조하기 위한 저희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렌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컬러별로 들어가는 스토리를 다 넣었기 때문에 여기 맞춰가지고 직접적으로 대표님들이 우리 브랜드에 대한 컬러랑 스토리랑 가장 중요한 거는 경쟁사 대비 우리 아이템에 대한 핵심 우위점이 뭔지, 가장 큰 경쟁력이 뭔지에 맞춰가지고 우리 아이템에 대한 가치 설계하신 다음에 고객들이 만나는 경험 설계해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조금 더 매출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막강한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진행하시고 나면은 오히려 나중에 마케팅 대행사에 직접 비용을 맡기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아이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표님들이 훨씬 더 잘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까지 드린 실습까지 완료하시면은 하나에 거의 1,000만 원 비용을 내고 맡겨야 되는 스토리보드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깊이 있게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그 업종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실 겸 이 실습실을 해보시고 나면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무리했고, 네네, 저는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